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민주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저에게 부탁까지 하는데 이렇게 착한 애한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전 어머니한테 실망했습니다. 민주가 착해서 망정이지 지금까지 제 앞에선 한없이 밝게 웃으시면서 뒤에선 민주 괴롭히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소름이 돋네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얼른 사과하세요. 아들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분명 오해가 있는 거야. 너도 알잖니? 알긴 뭘 알아요. 저는 아들 된 도리로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사과 안 하실 거면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이요. 아들아,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 거야? 제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럼 내 손주돌 축하도 못 해주고 가라는 거니? 내 민주가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당장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테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당장 저희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세요. 저희가 집에 갔을 때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며느리를 괴롭힌 어머니를 돌잔치에서 쫓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잔치에서 쫓겨났던 김 선자님의 억울했던 사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3이고요. 남편을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인데 마음이 떨리네요.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저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의견과 조언을 듣는 게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 외동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결혼할 당시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평생 구미에서만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많이들 공돌이, 공순이라고 부르죠. 제가 딱 일반적인 공순이었어요.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고 공부 잘하는 오빠와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죠. 저에게 삶의 의미란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요. 매번 버는 돈의 대부분을 모아서 집에다가 주었어요. 저를 위해서는 정말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 끼니도 빵이나 국수 혹은 주먹밥으로 해결했고 남들이 나이트 클럽에 가서 놀 때도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제 삶의 의미가 하나 떠나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오빠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죠. 차 사고였어요. 그날 저는 제 삶의 모든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관성처럼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죠. 제 삶에 빛이 없이 그저 컴컴한 터널 속을 홀로 걸어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서 저에게 삶의 빛을 선사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공업사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일을 진득하게 잘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잘 만드는 편이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사람이었죠. 저는 본래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던 친구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던 터라 할 것도 없는 차에 주말에 갔던 거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는데 봉사활동이 끝나고 저에게
우유 하나를 주더군요. 어떻게 한 것인지 굉장히 따뜻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우유 맛이 좋았던 터라 그 다음 주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은 달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집도 청소해드리고 연탄도 채워드리는 일이었어요. 고되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일이 끝날 때마다 그 남자는 말 없이 저에게 우유를 줬고 저 또한 말 없이 그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제가 우유를 먼저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쩌다 봉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저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게 한이 되어서요. 여기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못 해드린 한을 봉사활동하면서 푸는 거죠. 멋지시네요. 근데 왜 저에게만 우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연이 있어 보이시는데 제가 뭐라고 주제넘게 물을 순 없고 따뜻한 우유 마시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니까 온기라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주제 넘었다면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다정다감한 남자는 처음 보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다니던 공업사를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자기 공업사를 차렸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차에 관심이 많아 기술을 배웠고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기술을 배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며 남편과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저희는 매주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제가 가졌던 무거운 마음을 푸는 시간이었죠. 물론 나중에는 그 동네가 전부 재개발이 되어서 못하게 되었지만요. 그러다 저희는 고대하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아이를 위해 살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더군요. 저와 남편 모두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아들이 자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면서 버텼어요. 하루가 정말 고되고 힘들었어도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웃어주면 힘이 생겼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를 듣는 것, 웃는 표정 한 번을 보는 것, 이 모든 게 저희 에너지였어요. 삶의 낙이었죠. 저에겐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생겼어요. 바로 아들이라는 의미가요. 아들은 저에게 빛이었고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선생님한테 숙제 잘해왔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성민이 정말 장하다. 엄마는 우리 성민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널 보면 힘이 난단다. 항상 고마워. 저는 아침 일찍 나가야 함에도 항상 성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왔어요. 성민이가 사야 하는 책이나 먹는 것에는 아끼지 않았죠.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락도 저희 사정에 비해 나름 호화스럽게 싸주었죠. 저는 제가 못 먹어도 좋았어요. 성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빈 도시락통을 주는 게 저희 가장 큰 삶의 낙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들 또한 굉장히 효자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항상 고마워했고 저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들이 대학에 가 있던 시간이었어요. 먼 서울에 아들 혼자 보내는 게 너무나 두려웠고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 자신도 힘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위로와 아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참았어요. 아들은 군대도 육군 만기병장으로 전역을 했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회사에 들어간 지 4년이 다 되었을 때, 한 여성을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어머니, 저와 사귀고 있는 강민주라고 해요. 인사드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주라고 해요. 예전부터 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민 씨가 아시다시피 유명한 효자여서요. 저도 어디 가서 부끄럽지는 않는데 성민 씨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이런 아드님을 두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물론 저도 좋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말은 이렇게 해도 민주도 부모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챙겨요. 효녀라니깐요. 그 말에 활짝 웃는 성민이의 여자친구가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곱다 고와. 우리 성민이가 어떻게 이런 멋진 아가씨를 만나서. 우린 참 복도 많지. 저는 제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어느새 이렇게 듬직하게 커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게요. 그것도 굉장히 멋진 아이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죠. 처음엔 굉장히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굉장히 살가웠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가장 좋은 건 제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의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열심히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손수 음식을 했고 신혼집을 구하는데 저와 제 남편이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보태기도 했고 이사가는 신혼집을 꾸미는 것도 도왔어요. 결혼식도 남들 못지않게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이 얼마 남기 전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민아, 네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가정을 꾸리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나에겐 아직 어린 아이로만 보이는데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만 행복하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엄마 덕에 결혼식 준비를 수월하게 했어요. 민주도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엔 시어머니라고 긴장하고 했는데 이제는 매번 엄마 보고 싶다고 하고 챙겨드리자고 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다행이구나. 너도 그 아이를 많이 아껴주고 존중해 주렴. 네, 어머니. 비록 제가 서울에 있지만 정말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고맙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저는 이제 저와 이 아이들에게 남은 건 행복한 삶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모두 저의 착각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신혼을 즐기고 싶다며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저는 가지길 바랬지만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정한 것이고 그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존중해 주었죠. 그러던 중 제 남편이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죠. 큰 오빠와 마찬가지로 차에 치이는 사고였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당한 거였죠. 남편은 그렇게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어버렸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장례식도 해야 했고 남편이 현생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들도 정리해야 했죠.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를 이렇게 두고 가다니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이 참 저주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오빠도 그렇게 잃었는데 남편까지 똑같은 사고로 잃었으니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할 수밖에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가끔 나가던 교회와 봉사활동도 나가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불공평하고 부조리했죠. 그리고 제 남편은 너무나도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가다니 하늘이 참으로 무심했죠. 어쨌든 저는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정말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의지할 사람을 아들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성민아, 내가 너무 힘들구나. 혹시 너가 아버지 공업사를 정리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지금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 비통하고 슬픈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서울에서 언제 구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요. 장례식 때도 겨우 시간 내서 간 거예요. 그때 3일 내내 거기에 있느라 승진 시험도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요즘은 연락도 많이 안 하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아서 잘 몰랐구나. 미안해요. 어머니, 저도 그렇고 민주도 좀 중요한 시기여서요. 끝나면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둘은 그러지 않았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둘은 저와 남편과는 다른 삶을 살더군요. 자신들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서로 각자의 삶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자신의 일 경력을 지키길 원했고, 그래서 자식도 가지지 않았죠. 저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니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니 어느 정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의 공업사는 정리하지 못했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다른 곳에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공업사는 그저 문을 닫은 채 남겨두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곳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했고 정리할 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할 때마다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지탱해 주는 뿌리 같은 사람이었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에 헌신해온 저라 이제는 정말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건 저의 유일한 빛이었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조금 의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알아주는 효자니 제가 이사 간다는 말을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굉장히 미지근했습니다. 성민아, 네 아버지도 이제 없고 적적해서 그런데 너희 집 근처로 내가 이사를 가면 어떻겠니? 이사요? 갑자기요? 왜요? 어머니, 거기서 평생 살았는데 서울 올라와서 잘 살 수 있겠어요? 여기 굉장히 삭막한 곳이에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서울 사람들은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고. 어머니 같이 여린 사람은 여기서 살기 힘들걸요? 내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은 노후 거기서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 여기에 있으면 자꾸 너희 아빠가 생각나. 여기를 떠나야 생각이 더 안 날까 싶어서 그런다. 너희 자식 낳으면 내가 봐줄 수도 있고 너희 반찬 먹을 것들도 내가 챙겨줄 수 있잖니. 너 내가 해준 반찬 좋아하잖아. 애들 봐주는 건 돈 주고 베이비시터 시키면 되고 요즘 누가 비효율적이게 밥을 해 먹어요? 다들 시켜 먹지?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음식하는 게 손해예요. 일단 좀만 더 버텨보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어머니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싱숭생숭했죠. 그때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제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거부한 느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다 내가 약한 탓이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부모는 최악이라고. 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니 서운해하지 말자고. 그래서 저는 결국 어떻게든 스스로 삶을 이어나가 보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지 꽤 되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수선 일을 하기 시작했죠. 공장에서 많이 했던 일이라 익숙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으면 더 슬프니까 몸이라도 바쁘게 해서 잊어보려 했던 것이었죠.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 지쳐 잠에 들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일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좀 더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아한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하고 명절 때만 와서 인사를 했던 며느리가 저에게 직접 그리고 먼저 전화를 한 건 처음이었죠. 그렇다고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바쁘게 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제가 너무 전화를 못 드렸죠. 무슨 일이니 며느라가. 다름이 아니라 성민 씨한테 들었는데 요즘 너무 적적하시다면서요. 서울에 와서 살고 싶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래. 근데 요즘은 지낼만 하다. 성민이가 바라는 것 같지도 않고 너희에게 부담감 줄 생각 없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성민 씨가 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나서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어머니 볼 면목이 없다고 저에게 그러던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랑 같이 사실 생각 없으세요? 같이 살다니. 근처로 이사를 가란 그 말이니? 아니요, 저희 집에서 함께요. 저희 집 남는 방도 하나 있고 저도 어머니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죠. 제가 너무 아들과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고 의심을 했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 아이들인데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그래도 혹시 예의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나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단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해본 말이었어.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마음이라도 너무 고마워. 하지만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단다.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원해서 그런 거라니깐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희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성민 씨 키우셨는데 이제 저희가 모셔야죠. 정말이니? 그럼요, 저희가 구미에 있는 집하고 아버님 가게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많은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했어요. 아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뭐. 너희는 잘 못한 거 없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죠?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하마. 어머니,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사실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니도 이제 손주가 생기시는 거예요. 정말이니? 안지 얼마나 됐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알자마자 연락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서툴러서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날 때처럼 기뻤죠. 어두운 터널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같이 살자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가서 사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며느리가 하는 말은 거짓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전화해서 같이 살기로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구미로 내려왔어요. 바로 저희 집을 내놓았고 남편의 가게도 내놓았죠. 10년을 넘게 살았던 집인데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에 들어갔고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셋이 한 가족이 되었구나. 고맙다, 애들아.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함께 지내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요. 제가 모자르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다들 저를 잘 챙겨주었고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식모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안일 하나를 도와줘도 고맙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제가 뭔가 하나를 잘못하거나 빼먹기라도 하면 화를 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빨래를 안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전 일도 하고 임신도 해서 집안일에 신경도 못 쓰는데 어머니가 좀 해주셔야죠. 저 내일 입고 갈 옷도 없는데 어떡해요? 미안하다, 며느라가. 내가 깜빡했구나. 내가 보니 다른 옷 많던데. 그거라도 입고 가면 안 되겠니? 저는 제가 정해놓은 외출복만 입는 거 모르세요? 진짜 짜증나네요. 며느리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집에서는 점점 짜증이 늘어갔어요. 저는 임신을 해서 며느리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임산부한테 이런 음식은 치명적인 거 모르세요? 미안하다, 아가. 내 입맛엔 딱 맞는데 내가 신경을 좀 덜 썼구나. 다음엔 딱 알맞게 해주마. 됐어요. 저 안 먹을래요. 입맛 떨어졌어요. 그냥 치워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며느리를 최대한 잘 보살펴 주려고 했어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그런 모습을 봐도 별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에 대한 불만을 아들에게 얘기했고, 아들은 처음엔 나에게 잘 말해주다가도 점차 며느리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죠. 집안 분위기는 점차 달라졌어요. 아들은 일을 다녀와서 바로 자기 바빴고 저에게 어느 관심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유를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죠.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을 했고 이쁜 딸을 낳았어요. 정말 천사 같았죠. 저는 며느리를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며느리의 모든 부탁을 잘 들어주려고 했죠. 음식도 먹고 싶은 걸 장을 봐서 며느리 입맛에 맞춰 해주고, 깐깐한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매일매일 청소와 빨래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았죠. 이쁜 손녀가 태어났으니깐요.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몇 주간은 너그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생활이 적응이 되어가자 다시 깐깐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가장 어이없었던 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빼놓고 여행을 다녀왔을 때였어요. 갓난 아기를 데리고 해외로 여행을 갔던 거죠. 저를 놓고 가는 건 상관없었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는 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무조건 가야겠다며 하와이를 갔죠. 사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주는 생활비로 음식을 하고 물건들을 샀고 저에게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그때마다 돈을 주었어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쓴 돈인데 저에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저는 저희 집과 남편의 공업사를 정리한 돈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돈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일궈낸 소중한 돈이니까요.
남편의 유산과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에게 가족보다는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재산을 아들에게 한 푼도 빠짐없이 물려줄 생각이었죠. 저는 제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집과 가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아들아, 혹시 구미 집하고 너희 아빠 가게는 어떻게 됐니? 아, 그거요? 아직이에요. 아시다시피 인기가 없는 곳이라 살려는 사람이 많이 없나 봐요. 그럴 리가. 구미 시내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인데 우리가 살 때에도 다른 곳들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단다. 알죠,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혹시나 해서. 어떻게 됐는지 너가 말을 안 해줬잖니. 제가 어련히 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좀 기다리세요.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집과 가게에 많은 애정을 쏟았잖니. 계속 신경 써서 했던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거짓말을 잘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거짓말을 할 때면 항상 제 눈을 피하고 오히려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저에게 뭘 숨기는지는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었어요. 구미에서 제가 일했던 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너무 연락이 없어서 잘 사시나 궁금해가지고 연락했어요. 미안해. 내가 요즘 여기 사는 거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네. 괜찮아요, 다 이해하죠. 요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쁜 손주도 태어나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랑도 같이 사니까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가 없잖아요. 저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억지로 웃으며 그렇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말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 근데 형님, 그 형님 가게 있잖아요. 시내 사거리에 있는 큰 공업사.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섰던데 형님 돈 많이 버셨겠어요. 그거 보고 생각나서 전화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아들은 분명 팔리지도 않았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저와 남편은 워낙 옛날에 인수했던 곳이라 싸게 들어갔지만 나중에 근처가 발전하면서 가장 터가 좋은 자리가 되었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들도 눈독 들이던 자리였는데 안 팔리는 게 이상한 거였어요. 저는 동생에게 가까스로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에겐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것도 분명 저를 위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들은 저에게 절대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 생각은 그날 밤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에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얘기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고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더군요. 근데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제가 자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죠. 아마도 며느리였을 겁니다. 그리곤 문을 닫고 서는 아들과 며느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문에 가까이 귀를 붙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잘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확실히 주무시지? 그래, 내가 확인했어. 완전 골아떨어지셨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 아니, 어머니가 어제 물어보시더라고. 뭐를? 아니,
우리가 판 집하고 가게 말이야. 어머니는 워낙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빨리 물어보셔서 뭐라 그랬어? 그냥 둘러댔지. 안 팔렸다고? 아직 그대로 있다고. 어떻게 어머니 아시기라도 하면 뭐라 그러게? 그러게 말이야. 뭐라 그래야 그 돈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면서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야. 그냥 우리 계획대로 우리 애기 돌 지나면 하와이로 빨리 이민 가버리자. 어머니는 여기 살라고 말씀드리고 어머니는 그냥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그러냐? 그걸 이해하시겠어. 우리가 집이랑 가게 판 돈으로 이민 준비한 거 아시기라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집하고 가게 팔려고 같이 살자고 했던 거 아시기라도 하면 아무리 어머니라도 그냥 넘어가시겠냐고. 그럼 어떡해?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럼 그건 어때?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성격엔 혼자서 나가주실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다 예의상으로 혼자 사실 수 있는 금액 정도만 드리고 이민 가면 되는 거지. 당신도 봤잖아. 당신이 어머니 나가게 하려고 집 팔리고 나선 계속 못되게 굴었고, 나도 못 본 척 했는데 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시던 거 계속 우리랑 살 생각이신 거야. 그래도 정면 돌파해야지 이대론 죽도 밥도 안 되겠어. 내가 우리 애기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그렇게 할게. 나한테 맡겨. 저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에 기대 입을 막고 펑펑 울었죠. 손발이 계속 떨리더군요. 어떻게 이런 천하에 막되먹은 놈들이 있는지 엄청나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하와이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고, 돈이 많이 들기에 구미에 있는 집과 가게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한 거고요. 집과 가게가 비싼 금액으로 팔리고 난 뒤에는 저랑 따로 살기 위해 일부러 못되게 군 거였어요. 제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라면서요. 저는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났기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알면서 넘어가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를요. 저는 그렇게 몇 주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싫은 소리를 했고, 아들도 합세해서 저를 지치게 만들었죠. 저는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에 속으론 우스웠고 분노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점점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결국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가면 내가 사랑하는 손주 또한 그렇게 배우고 잘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세상 이치니까요. 근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사라져 버리는 게 나은 것인지, 오히려 내가 참으면서 그들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요. 내가 오히려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굉장히 힘이 들 테니까요. 사실 당장 그들에게 한 바가지 욕을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참았죠. 그래서 저는 더 독하게 매달리고 매달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해도 웃으며 사과하고 넘어갔죠. 그들은 제가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 당황한 듯한 기색이었어요. 저는 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그리고 저의 복수가 시작될 때까지 참기로 했죠. 목표가 있으니까 참아지더군요. 그들은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계획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 저를 심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요. 며느리가 저한테 아무리 뭐라 해도 제가 꼼짝하지 않으니 차라리 자기가 더 나쁜 년이 되기로 마음 먹은 듯 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싫어하게 되어서 같이 안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각본을 쓰는 듯 했죠. 아들은 중간 역할을 맡아 저를 나가게 설득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민주가 계속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힘드시죠? 살다 보니까 둘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 게 어머니한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부러 뻔뻔하게 나갔어요. 그들이 먼저 나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저도 거짓말을 해야죠. 무슨 소리니? 나는 민주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민주가 나한테 그러는 건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런 거란다. 너는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더 감싸주고 해야지. 나는 민주가 나한테 그러는 거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 말고 아내 편 더 들어주고 해라. 우리 민주같이 멋진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니?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아들은 답답한 듯 계속 설득을 했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로 일관했고 그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 손주의 돌이 되었어요. 예정되었던 돌잔치를 하는 날이었죠. 예약한 돌잔치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 그 둘은 저 몰래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계획이 있는 듯 했죠. 저는 그 계획이 궁금했어요. 오늘 뭔가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가 그 계획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렇게 돌잔치가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근데 중간쯤 되었을까 갑자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갑자기 우는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사도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참겠어서요.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갑자기 힘들었던 생각이 나서요. 우리 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길래? 미안해요.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너무 힘들게 시키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지금까지 다 수발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시집살이를 시켰다니요.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시킨 것도 바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사는 거에 만족했는데 거짓말까지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죠. 당장 달려가서 그 입을 막고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부러 회사 가는 날 빨래를 하셔서 옷도 못 입고 가게 하셨어요. 제가 여자라고 일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말로도 여자는 집에 있어야지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일부러 밥이나 반찬에 소금을 들이부으셔서 제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집에서 쉬는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어머니랑 살면서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과 아이 때문에 참았죠. 근데 이렇게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훌륭하게 컸다고 생각하니 너무 벅차올라서요. 지금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았어요. 이제 어머니랑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아들은 이때다 싶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민주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저에게 부탁까지 하는데 이렇게 착한 애한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전 어머니한테 실망했습니다. 민주가 착해서 망정이지 지금까지 제 앞에선 한없이 밝게 웃으시면서 뒤에선 민주 괴롭히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소름이 돋네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얼른 사과하세요. 아들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분명 오해가 있는 거야. 너도 알잖니? 알긴 뭘 알아요. 저는 아들 된 도리로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사과 안 하실 거면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이요. 아들아,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 거야? 제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럼 내 손주돌 축하도 못 해주고 가라는 거니? 내 민주가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당장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테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당장 저희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세요. 저희가 집에 갔을 때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렇게 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도 아마 그래서 변한 거겠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를 떼어내려는 수작이 고작 저런 거짓말이었다니. 정말 최악이었죠. 저는 할 말은 많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쑥덕쑥덕 됐죠. 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의 집에 가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구미로 향했죠. 사실 저는 미리 방을 하나 알아봐 두었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에 나중에 주기로 하고 저에게 전화했던 동생에게 돈을 빌렸죠. 그리고는 구미에 도착해서 미리 연락하고 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린 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내 자료는 거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나 정황이 너무 확실해서 이건 100%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말 아드님을 고소하실 생각이신 거죠?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네, 그건 확실해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끔 집에서 이런 일로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 마음이 약해져서 취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아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형사처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어머니의 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정도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도 참작이 될 것 같고 집과 가게를 타신 돈의 100%를 받을 수 있다곤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저도 하기는 싫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해서요. 제가 어른된 도리로, 그리고 부모된 도리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제 힘으론 안 되니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소장이 날라갔고 저희 전화기는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지만 보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법원에서나 만나야 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그들이 합의를 원하니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고소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 둘은 매우 수척했습니다. 그 돈을 빼앗길 거란 생각에 잠을 못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였겠죠. 아들과 며느리는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 없어요. 제가 다 하자고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못되게 굴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 그 돈을 뺏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다 가져가세요. 최근 한 달 동안 저희 생각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정말 인간 같지 않았더군요. 하와이 이민도 다 취소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다시 사실 관계를 정정했어요. 이전에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키우시고 애지중지해 주셨던 시절을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불효자예요. 믿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합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잘못을 구하려고 온 거예요. 고소 취하 안 하셔도 돼요. 돈은 다 드릴게요. 다만 제가 어머니를 더 이상 볼 낯이 없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당한 일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둘은 정말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 둘을 두고 자리를 떴고 변호사님이 자리를 정리해 주셨죠. 그리고 며칠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 고소를 취하기로 결정했죠. 이미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소송을 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다시 한번 아들과 며느리를 믿어보자고 생각했죠. 변호사는 그럴 줄 알았다며 농담을 건네더군요. 물론 용서를 하더라도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며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들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들었지만 오히려 용서해주고 나니 제가 더 깊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이민을 가지 않았고 저에게 한동안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들을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죠. 그 둘은 진정으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가끔 안부를 묻고 명절 때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삶은 아니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너무 집착을 했던 거였죠. 완전히 용서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언젠가 더 시간이 지나면 점차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주스럽던 제 인생이라 생각했던 저는 제 삶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을 받아들이지만 계속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 모두 그렇게 살고 있고 자연스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저에게 집중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해본 적이 없던 것이라 어색하고 서툴지만요. 그리고 다시 봉사활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요. 아들과 며느리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의 실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일이 있으셨나요? 이럴 땐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부족하지만 좋은 조언과 공감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